시골시골 촌년이 여길 왜 왔어? 일단 촌스러운 보따린 또 오고? 짝! 며느리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돈처녀 결혼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런 촌스러운 거 들고 와서 망신시키지 마! 며느리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빼앗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금반지도 직접 담근 고추장도 전부요. 그리고 5분 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남자가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40년 만에 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12 태정건설 이정우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촌년이라 부르며 뺨을 후려친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방금 저를 쫓아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은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에게 뺨 맞고 쫓겨난 68세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혹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고급 웨딩홀 앞에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내렸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4시간 만에 도착한 박순자였어요. 구겨진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웨딩홀 정문을 올려다보는 박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오늘은 사돈처녀 결혼식 날이었죠. 박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 3단지, 손수 기른 햅쌀 1가마, 그리고 평생 모은 금반지를 정성껏 포장했어요. 금반지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반지를 50년 가까이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며느리에게 주려고 예쁜 상자에 담아왔어요. 5년 만에 며느리와 손주를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박순자가 웨딩홀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하객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과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에 투박한 보따리를 든 박순자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죠. 하객 접수대 앞에서 박순자는 두리번거리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 김주연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박순자를 발견한 김주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주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김주연은 황급히 몸을 돌려 친정어머니 김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주연이 김영숙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왔어요. 김영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네가 고아 출신이라고 해놓고 시어머니가 있어? 김주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5년 전 결혼 초기에 친정 식구들에게 한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주연은 그때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었죠.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아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김영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쳤냐? 당장 가서 내보내. 김주연이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주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박순자가 며느리를 보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주연아, 잘 지냈냐? 준호는 어디 있어?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김주연은 대답 대신 박순자의 팔을 붙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박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인적이 드문 복도 끝에 다다르자
김주연이 박순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김주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어요. 시골 촌년이 여길 왜 왔어? 절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박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촌년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돈 경사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도리가 아니냐? 김주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리, 당신이 여기 나타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친정 식구들한테 당신 죽었다고 해놨어. 박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죽었다니. 자신이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 50평생 농사 짓고 자식 키우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는데 며느리에게 자신은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박순자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그게 무슨... 말을 끝맺기도 전에 김주연의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짝! 박순자의 뺨이 세차게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다가 복도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게 생겼어. 김주연이 악을 쓰며 박순자를 밀쳤습니다. 박순자가 들고 있던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추장 단지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김주연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집어들더니 복도에 놓인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보따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촌스러운 거 가져와서 망신시키지 마. 퍽! 쓰레기통 안으로 금반지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친정어머니의 금반지가요. 지나가던 하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리는 거 아니야? 김영숙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순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금반지 상자를 바라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삼켰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김주연이 싸늘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김주연은 그 말을 남기고 식장 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어오른 뺨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뭐라고. 박순자가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피로 연장 안쪽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졌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 없어요? 웨딩홀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박순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놓고 피로 연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엉켜 웨딩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자 바닥에 중년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 박진우 전무였어요. 오늘 결혼식 주례를 맡은 귀한 분을 맞이하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김영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119 빨리 불러. 뭐들 하고 있어.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구급차가 지금 출동 중인데 최소 15분은 걸린대요.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분이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해요? 하객들은 우왕좌왕하기만 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어요. 김주연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촌년이 아직도 안 갔어? 김영숙이 혀를 찼어요. 즉, 구경거리라도 찾았나 봐. 박순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 듯 박진우 전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박진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박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년간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기억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박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볼게요. 김주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저 촌년이 뭘 안다고. 박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넥타이를 재빠르게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가슴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양손을 포개어 가슴 정중앙에 올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박순자의 손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깊이, 정확한 속도였어요. 아무렇게나 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몸에 익힌 기술이 고스란히 살아났죠. 박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찾아와요. 빨리. 하객 중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웨딩홀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잠시 후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습니다. 박순자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으며 지시했어요. 전원 켜고 패드 붙여요. 오른쪽 쇄골 아래, 왼쪽 옆구리. 옆에 있던 남성 하객이 박순자의 말대로 패드를 붙였습니다. 기계가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뭔데 저래? 괜히 건드렸다가 사람 잘못되면 어쩌려고. 김주연도 불안한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기계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세요. 박순자가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박진우 전무가 크게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박진우의 눈이 떠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신부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진우 전무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어. 저 할머니가 살린 거야. 대단하다. 박순자는 박진우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왔는데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차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신부가 박순자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셔서. 박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다행히 빨리 처치해서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정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백발이 섞인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분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잠깐, 저거 태정건설 이정호 회장 아니야? 태정건설. 재계 10위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맨손으로 건설 회사를 일으켜
수조원대 자산가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신문과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재계의 거물이었죠. 웨딩홀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쓰러진 박진우 전무에게 다가갔어요. 박진우 전무는 이정우 회장 회사의 전무였거든요. 오늘 결혼식 주례를 이정우 회장이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전무, 괜찮나? 무슨 일이야? 신부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저기 저분이 살려주셨어요. 신부가 박순자를 가리켰어요. 이정우 회장의 시선이 박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정우 회장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 커졌어요. 이정우 회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정우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박순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순자 누님? 박순자도 그제야 이정우 회장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낯익은 눈매, 낯익은 콧날.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호야? 우리 정호? 그 순간 이정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재계 12대기업 회장이 낡은 한복을 입은 시골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인 40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은인? 저 할머니가? 이정우 회장이 큰 절을?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주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방금 전 자신이 뺨을 때리고 쫓아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재계의 거물 이정우 회장의 은인이었습니다. 김주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정우 회장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재계의 거물, 수조원대 자산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누님 저예요. 40년 전에 누님이 살려주신 정호요. 박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야. 우리 정호가 이렇게 컸구나. 이정우 회장이 일어나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정우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저는 13살 고아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은 저를 떠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리로 쫓겨났어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길에서 쓰러졌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은 당신 형편도 어려우셨어요. 남편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남의 집 농사일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진 고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동안이요. 이정우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아들 밥 덜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당신은 굶으면서 저 먹이셨어요. 학교도 보내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빚까지 지셨어요. 박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정호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불쌍한 아이 밥 한 끼 준 것뿐인데.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누님. 그 밥 한 끼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1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정우 회장이 다시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누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늘 40년 만에 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정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박순자의 구겨진 한복, 부어오른 뺨, 그리고 복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선물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금반지 상자와 고추장 단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정우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누가 우리 은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웨딩홀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아까 저 여자가 시어머니 뺨 때렸어. 맞아, 나도 봤어. 선물도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저 예쁜 한복 입은 여자야. 모든 시선이 김주연에게 쏠렸습니다. 김주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김주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당신이 우리 은인의 며느리입니까? 김주연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이정우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죄송하다고요?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김주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릎을 꿇지는 못했어요. 이정우 회장의 시선이 김영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영숙 사장. 김영숙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이정우 회장이 김영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회사가 우리 태정건설 하도급으로 20년간 먹고 살았죠? 김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당신 회사 매출의 80%가 우리 회사에서 나옵니다. 맞죠? 김영숙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돌려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경호원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내일부터 김영숙 사장 회사와 모든 거래 중단시켜 진행 중인 공사도 전부 다른 업체로 돌려. 김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 회사가 망합니다. 김영숙이 이정우 회장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제발.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정우 회장이 차갑게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우리 회사 덕에 배 불리면서 이게 당신네 가정교육입니까? 은인의 며느리가 은인을 때리고 쫓아내도록 가르쳤습니까? 김영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김주연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김주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김주연의 시선이 박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주연이 박순자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김주연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잠시 미쳐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말없이 김주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주연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회장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 친정이 망하면 저도 끝이에요. 제발요. 하객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까 시어머니 뺨을 때리던 여자가 이제 무릎 꿇고 두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쯧쯧, 저러고도 며느리라고. 인과응보네, 인과응보. 시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구만. 박순자는 한참 동안 김주연을 내려다봤어요.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된 건 분명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김주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박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김주연을 일으켜 세워주지도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은인,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편히 쉬실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를 부축하며 웨딩홀을 나섰어요. 경호원들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김주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문이 닫혔어요. 김주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주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좁은 시골길에 고급 외제차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정우 회장이었어요.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낡은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준 그 집이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었고 담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죠. 이정우 회장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정우야. 웬일이니?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인, 40년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황급히 이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무릎이 아프겠다. 어서 들어와. 밥은 먹었어? 이정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굶주린 고아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도 밥은 먹었냐였거든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관용차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신도시 개발 담당 공무원 한상철이었습니다. 한상철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박순자 어르신 댁 맞습니까? 박순자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네, 저인디요. 누구시죠? 한상철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충청남도 신도시 개발사업단 한상철 과장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관청에서 찾아올 일이 없었거든요.
한상철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땅이 3만 평 정도 있으시죠? 네, 그렇긴 한디. 그게 왜요? 한상철이 서류를 박순자에게 건넸어요. 어르신 땅이 이번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신도시요? 한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어르신 땅이 핵심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게 됐어요. 박순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상금이요? 얼마나 되는디요? 한상철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평당 시세와 개발 이익을 합산하면 대략 47억 원 정도 됩니다. 박순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47억? 한상철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박순자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흙파며 살았는데 47억이라니요. 이정우 회장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인, 하늘이 알아보시네요. 박순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건설회사 앞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회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전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박민호는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 사유가 뭐예요?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민호 대표 회사 자금 80억 원 횡령 혐의입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횡령? 무슨 횡령이요? 저는 단 한 푼도 빼돌린 적 없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고요. 일단 모든 자산이 동결됩니다. 박민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 전무 최동식이 사무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5년간 횡령한 건 최동식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조작해 모든 혐의를 박민호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최동식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가며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예요. 계획대로 됐습니다. 박민호 끝났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도 순탄치 않았어요. 이정우 회장의 거래 중단 선언 이후 김영숙의 회사는 하루 만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태정건설 하도급이 전부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공사가 모두 중단됐어요.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어요. 직원들은 월급이 밀릴까봐 술렁거렸습니다. 김영숙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김영숙 사장님 맞으시죠? 부동산 사기 연루 혐의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김영숙의 다리가 풀렸어요. 과거에 손댔던 부동산 사기건까지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지금?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의 시골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5년 만에 시골집을 찾은 박민호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마당에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야. 박민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박순자가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5년간 연락도 못 드린 불효자입니다. 저 억울한 누명 쓰고 다 잃었어요. 회사도 빼앗기고 집도 잃게 생겼어요.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횡령은 또 뭐고? 박민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 안 그랬어요, 엄마. 진짜 안 그랬어요. 전무한테 당한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 박순자는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어요. 눈만 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믿어. 박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민호야, 너 엄마가 논 팔아서 네 장가 보낸 거 알아? 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결혼할 때 며느리 예물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논 한마지기 팔았다. 그 돈으로 금목걸이 사줬어.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목걸이요? 주연이가 그런 말 한 번도. 박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며느리 첫날 그 목걸이 봤더니 촌스럽다고 서랍에 처박아 버렸더라. 한 번도 안 했어.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논까지 파셨는데. 박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됐다, 지난 일이야. 근데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 응? 그때 방 안에서 이정우 회장이 나왔습니다. 은인, 저 아드님 회사 건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이정우 회장을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정우 회장님? 이정우 회장이 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호 대표 맞죠? 은인의 가족이 억울한 일 당하게 둘 수 없습니다. 제 특별감사팀을 투입해서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박민호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순자가 이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정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은인. 박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한 거면 벌 받아야지. 근데 억울한 거면 도와줘라.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순자는 마당 끝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결혼식장에서 뺨을 맞았고 오늘은 47억 땅 부자가 됐어요. 아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찾아왔고 재벌 회장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힐 줄은 몰랐어요. 박순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요. 2주가 흘렀습니다. 이정우 회장의 특별감사팀이 박민호 회사에 투입되어 밤낮 없이 장부를 뒤졌어요. 회계자료, 은행 거래 내역, 결제 문서까지 한 장 한 장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인, 좋은 소식입니다. 박순자가 이정우를 맞으며 물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이정우 회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최동식이란 놈이 5년간 8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조작해서 아드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우리 민호는?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무고합니다. 검찰에서도 확인했어요. 오늘 중으로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동결됐던 자산도 풀립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맙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최동식이 김영숙 사장과 공모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둘이 짜고 아드님 회사를 빼앗으려 한 거예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숙이라면 주연이 엄마.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느리분 친정어머니요. 부동산 사기건에 이번 횡령 공모까지 더해져서 오늘 구속됐습니다. 최동식도 마찬가지고요. 박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참 독한 사람들이네. 그날 오후 서울 검찰청 앞은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최동식과 김영숙이 수갑을 찬 채 검찰 차량에서 끌려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최 전무, 왜 박민호 대표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김 사장, 사위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게 사실입니까? 최동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영숙은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주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TV 화면 속 친정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한때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라니요.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민호의 회사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민호가 회사 현관에 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박민호를 향했어요. 진범은 전무 최동식이었고 장모 김영숙과 공모에 저를 모함했습니다. 태정건설 이정우 회장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민호가 카메라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요? 박민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논 팔아서 제 결혼 예물 마련해 주신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5년간 얼굴 한번 못 비춘 불효자인데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전화기 너머로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민호야. 다 잘 됐다며? 박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사랑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알았다. 밥 잘 챙겨 먹어. 박순자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끊고 나서 한참을 눈물을 훔쳤어요. 박순자가 47억 원대 땅 부자가 됐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박순자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친척들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삼촌이다. 잘 지냈냐? 10번도 넘게 문전박대당한 삼촌이 헤헤 웃으며 들어왔어요. 형님,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빚 보증 서달라고 조르다 문 닫아버린 사촌형도 찾아왔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 애가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좀.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뒤에서 욕하던 마을 아주머니도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어요. 박순자는 마루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려울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누가 있었어?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죽고 혼자 애 키울 때 니들 중에 쌀 한 톨 갖다 준 사람 있어? 사촌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 대학 등록금 없어서 남의 집 농사일 나갈 때 형편 어렵다고 피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들 이래? 마을 아주머니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 돈 때문에 온 거면 돌아가. 사람들이 멋쩍은 표정으로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호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은인이시네요. 단호하셔. 박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단호한 게 아니라 서운한 거지. 평생 혼자 살면서 손 한 번 내민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그로부터 며칠 뒤 박순자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주연이었어요. 김주연은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칙칙한 옷차림, 풀 죽은 눈빛. 한 달 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김주연이 마당에 들어서더니 박순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마루에 앉은 채 김주연을 내려다봤어요. 김주연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5년간 외면한 죄, 결혼식장에서 뺨 때린 죄, 전부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는 아무 말 없이 김주연을 바라봤어요.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금목걸이. 김주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내가 놈 팔아서 사준 금목걸이. 아직도 서랍에 처박아뒀냐? 김주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엄마 구속됐다며. 김주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만데 면회는 갔냐? 김주연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창피해서. 박순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자식이냐? 김주연이 움찔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도 엄마야. 면회 가서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봐야지. 그게 자식 도리다.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네 엄마 밉다. 솔직히 엄청 밉어. 근데 그래도 네 엄마잖아. 네가 안 가면 누가 가? 김주연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김주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오랜만에 넉넉한 마음으로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쌀가루 반죽을 손에 쥐고 동그랗게 빚어 솔잎 위에 올렸습니다. 문득 전화기가 울렸어요. 엄마, 나 민호. 박순자가 송편을 빚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왜? 추석에 갈게. 준호도 데리고. 박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준호도? 응. 이번에는 꼭 할머니 만나게 해줄게. 7년이나 못 만나게 한 거. 미안해, 엄마.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년 만에 손주를 본다. 박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환한 미소였어요. 우리 강아지 얼마나 컸을까? 박순자는 송편을 빚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추석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오늘 아들과 손주가 온다고 했거든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손주였습니다.
박순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쓸었어요. 우리 준호, 얼마나 컸을까? 마당을 다 쓸고 박순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애들은 고기를 좋아한다던데 갈비를 좀 더 사올까? 박순자가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박순자가 걸음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럽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박순자가 다시 걸음을 떼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퍽! 박순자가 마당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준호야. 박순자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할머니가 박순자의 집 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쓰러져 있는 박순자를 발견했어요. 어머나, 순자야, 순자야. 이웃집 할머니가 박순자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허겁지겁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박순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박순자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CT 촬영, MRI 촬영, 혈액 검사.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봤어요. 뇌혈관에 큰 이상이 있습니다.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치가 좋지 않아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있던 박민호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박민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 병원에 도착한 박민호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 박순자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박민호를 중환자실로 안내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순자는 온몸에 관과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고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박민호의 다리가 풀렸어요. 엄마, 담당 의사가 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가 박민호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 뇌에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해요.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0%입니다. 수술해도 깨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수술 안 하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수술 안 하시면 6개월 정도입니다. 박민호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6개월. 잠시 후 박순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박민호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나야. 민호야. 박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왔냐? 박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수술 받아야 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박순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됐다, 민호야. 박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무슨 말이야, 엄마? 박순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해도 돼. 이 나이에 충분히 살았어.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나 싶었는데 오늘 온다며? 그것만으로도 됐어.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겨우 효도하려고 하는데 이러시면 어떡해? 박순자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 팔자가 그런 거지 뭐. 박민호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엄마, 제발. 제발 수술 받아. 응?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박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박민호의 아들 준호가 아빠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주연이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린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김주연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박민호가 복도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김주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아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울어? 할머니 어디 있어? 박민호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할머니 존재를 숨기고 살았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 할머니가 누구야? 나 할머니 본 적 없는데? 그 말에 박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7년 동안 엄마 존재를 숨기고 이제 와서. 박민호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아빠를 키워주신 분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준호가 아빠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의사의 특별 허가를 받아 준호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가 조심조심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박순자가 눈을 떴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박민호가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준호야. 우리 준호.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우리 준호? 준호가 할머니에게 꾸벅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손주.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7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져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쁘다. 우리 준호 이쁘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박순자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병실 문 앞에서 김주연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구속됐고 친정은 파산했고 이제 시어머니마저 위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리던 그 순간,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지던 그 순간, 5년 동안 시골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세월, 김주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박순자가 김주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주연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수술 받으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박순자는 말없이 김주연을 바라봤습니다.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박순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술 받으면 너 진짜 달라질 거냐? 김주연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할게요. 진짜 달라질게요. 박순자가 한참을 김주연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술 받을게. 수술실 앞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박민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주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호는 아빠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8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우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민호 옆에 앉았어요. 아직 안 끝났나요?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8시간째예요. 이정우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인께서 꼭 무사히 나오셔야 할 텐데. 세 사람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9시간이 지났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민호는 복도를 서성거렸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를 쥐어뜯고 다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김주연도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두 손을 꼭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박민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의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박민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박민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정상 생활 가능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주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이정우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어요. 은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잠들어 있던 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울어? 할머니 어떻게 됐어? 박민호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준호야, 할머니 살았어. 할머니 괜찮대.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할머니, 이제 나랑 놀 수 있어? 박민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랑 많이 놀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엄마, 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박순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살았구나. 박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엄마. 살았어. 수술 성공했어. 박순자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때 작은 손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였어요. 작은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났어? 나 준호야.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준호, 우리 강아지. 준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어서 구겨진 종이였어요. 할머니, 이거 내가 썼어.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사랑해요. 준호가. 글씨 옆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그림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 준호가 이걸 썼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깨어나면 주려고 어젯밤에 썼어. 박순자가 손주를 끌어안았어요. 7년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았어요. 고맙다. 할머니 제일 좋은 선물이다. 박순자는 손주를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의사도 이 연세에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김주연이 들어왔습니다. 김주연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박순자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김주연을 바라봤어요. 왔냐? 김주연이 상자를 박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박순자가 상자를 받아 열어봤어요. 금목걸이였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김주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에 서랍에 넣어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금목걸이요. 박순자는 말없이 금목걸이를 들여다봤어요. 논 한마지기를 팔아서 사준 금목걸이였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거 내가 논 팔아서 사준 거다. 알고 있었냐? 김주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김주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논까지 파시면서 사주신 건데 저는 촌스럽다고. 김주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금목걸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김주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연아. 김주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김주연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엄마 면회는 갔다 왔냐? 김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갔다 왔어요. 엄마,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했다. 박순자가 김주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해도 엄마야. 너도 이제 그걸 알겠구나. 김주연이 박순자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퇴원 일주일 전 이정우 회장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은인 많이 좋아지셨네요. 박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덕분이지. 네가 병원비도 다 내고 좋은 의사도 붙여주고.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인,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이제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모실게요. 박순자가 웃었어요. 됐다, 정호야. 네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이정우 회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인,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박순자는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오래 걷기는 무리였거든요. 박민호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김주연이 옆에서 짐을 들었어요. 준호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는 거야? 박순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응,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시골집. 시골집? 거기 뭐 있어? 박순자가 준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마당도 있고 닭도 있고 할머니 텃밭도 있어. 할머니랑 같이 놀자.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나 닭 좋아해. 네 사람이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박순자의 얼굴을 비쳤어요. 차에 오르며 박순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호, 며느리 주연, 손주 준호.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준호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닭 이름이 뭐야? 할머니, 나 송편 먹어본 적 없어. 맛있어? 할머니, 나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래. 박순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다 해줄게. 김주연이 백미러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박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자주 올게. 매주 올게. 박순자가 웃었어요. 그래, 알았다. 올 때 준호도 꼭 데리고 와. 차창 밖으로 가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퇴원 한 달 후 박순자의 시골집 마당은 북적북적했습니다. 김장철이 돌아왔거든요. 마당 한켠에 커다란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절인 배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빨간 양념이 담긴 대야도 있었어요. 박순자가 평상에 앉아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속잎부터 발라주는 거야. 너무 많이 바르면 짜고, 너무 적게 바르면 싱겁고. 그 옆에서 김주연이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손에 빨간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됐어요? 박순자가 김주연이 만든 김치를 살펴봤어요. 여기 좀 더 발라. 이 부분이 비었네. 김주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양념을 더 발랐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박순자가 웃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 늘어. 박민호가 마당 한쪽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엄마, 이거 다 나르면 되는 거지?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거기 놔두면 돼. 그때 준호가 마당을 뛰어다니다가 양념대야 옆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래. 박순자가 손주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준호도 하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김치 만들 거야. 박순자가 준호에게 작은 배추잎을 건넸어요. 자, 이거 양념 발라봐. 손으로 이렇게 쓱쓱. 준호가 작은 손으로 양념을 발랐습니다. 얼굴에도 양념이 튀고 옷에도 양념이 묻었어요. 할머니, 나 잘했지? 박순자가 손주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이 빨개졌네. 준호가 갑자기 박순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양념 묻은 손으로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박순자의 볼에 빨간 손자국이 찍혔어요. 박순자가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도 사랑해.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김주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5년간 얼굴도 안 비추던 자신이었는데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김주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시골집 앞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이정우 회장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쌀, 과일, 한우 세트, 건강식품 등 선물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박순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정우야, 이게 다 뭐냐? 이정우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은인, 김장하신다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박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떡해. 우리 둘이 다 못 먹어.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은인, 이번 설에는 저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박순자가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이정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은인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설날에 세배 드리러 와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와라. 언제든 와라. 박순자가 이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굶주리던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내 부모님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이정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인,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주연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멸치 육수를 내고 호박을 썰어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박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연아, 뭐해? 김주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박순자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김주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이제 좀 하네. 김주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요? 맛있어요?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맛있어. 잘했어. 김주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박순자가 김주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됐다. 이제 밥 차리자. 애들 배고프겠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며칠 전 박순자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영숙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영숙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하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주연이 친정 어머니를 부축하며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박순자가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숙이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박순자는 말없이 김영숙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영숙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돈어른을 무시하고 딸한테도 나쁜 짓 가르치고 전부 제 잘못입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김영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주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김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일은 묻어두자. 앞으로 잘하면 됐어.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돈어른. 김영숙이 박순자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김주연도 두 어머니의 화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순자가 김영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손주를 위해서라도.
김영숙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돈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순자의 시골집 대청마루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민호와 김주연이 한복을 차려입고 대청마루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사람이 박순자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박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준호가 아빠 옆에 서서 두리번거렸어요. 나도 해야 해? 박민호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 세배 드려야지. 준호가 어설프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자가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고맙다. 할머니가 세뱃돈 줄게. 박순자가 빨간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세뱃돈이다. 박순자가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 할머니가 옆에 오래오래 있어줄게.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응? 준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응, 할머니 사랑해. 대청마루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이정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은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정우 회장도 무릎을 꿇고 박순자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박순자가 웃으며 이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우야, 잘 왔다. 밥 먹고 가라. 이정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은인.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고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어느새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눈이었습니다. 준호가 눈을 맞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와, 눈이다. 눈이야. 박민호와 김주연이 아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정호.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혼자였어요. 추석에도 혼자 송편 빚고 설날에도 혼자 떡국 먹었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없고 며느리는 얼굴도 안 비추고 손주는 존재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이정우 회장이 박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은인, 행복해 보이세요. 박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행복해.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박순자는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렸어요. 박순자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도 봄꽃은 피어나듯 깊은 상처 속에서도 결국 화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뺨 맞은 시어머니가 재벌 회장의 은인이었다니 이건 너무 드라마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어릴 때 도움받은 분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 보답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40년 전 밥 한 끼의 은혜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게 세상사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극적인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내가 뿌린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40년 전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밥 한 끼가 결국 자기 가족을 살렸어요. 둘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후회합니다. 낡은 옷 입은 시골 할머니가 누군가의 생명 은인일 수도 있어요. 셋째,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비싼 선물보다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께는 더 큰 선물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나 며느리 때문에 서운하신 분들 계시나요? 박순자 어르신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 지켜보세요. 진심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통하더라고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어르신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